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제 귀책이 많아서. 위자료도 많이 물어줘야 한대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이 한마디는 제게 가장 큰 상처인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아들을 통해 제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숨막히는 압박과 거짓말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복자입니다. 올해 68, 일찍이 남편과 헤어지고 평생을 홀로 살아오며 어느덧 100억 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제게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실패와 고통, 그리고 그 이후의 지독한 외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저는 재산을 모으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다시는 비참해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믿었던 아들 박서준이 제 가장 깊은 상처를 칼날처럼 사용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들 서준이는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민이랑 이혼하려고요. 둘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 귀책이 많아서 위자료를 꽤 많이 물어줘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울상을 지으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묘한 이질적인 냄새를 느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아들이 왜 갑자기? 라는 의문과 함께 제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제 아픔을 다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죠. 저는 서준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 다시 생각해 보거라.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긴 한데 지민이가 돈 문제로 너무 힘들어해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저희에게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나 하는 허탈감과 함께 저를 이용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김지민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준 씨랑은 정말 못 살겠어요. 저도 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이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한계예요. 며느리는 흐느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듯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를 짓눌러왔던 무게였기에 아들 부부의 이런 노골적인 요구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저 일단 알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며느리의 의도를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이순희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히 들어온 이름이었지만 직접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상냥함을 가장한 채 말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저렇게 우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 재산이 많으시니 조금만 떼어주면 젊은 부부가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은데 혹시 자녀들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투는 건 아니신가요? 그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치 재산을 요구하는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아픔을, 저의 트라우마를 돈을 얻기 위한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에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태도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위장 이혼쇼라는 것을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이순희 여사의 노골적인 요구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이혼을 빌미로 가볍게 달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와 함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게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걸 이용해 재산을 미리 받아내려 한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그 즉시 화를 내기보다 일단 속을 숨기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괜히 지레 분노하면 그들이 저희 계획을 눈치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들의 연극에 맞춰 흔들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들 서준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울상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정말 이혼할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줘. 지민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대. 저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서준아, 너희 정말 속으로는 괜찮은데 괜히 싸우는 거 아니냐? 둘이 서로 노력하면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시종일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민이가 돈 문제로 많이 예민해. 아이도 없는데 장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엄마가 재산 일부만 먼저 떼어주면 아내도 우리 결혼 생활 유지하겠대. 그 노골적인 말에 제 등줄기에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며느리와 또 크게 싸우는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며느리는 방에서 짐이라도 싸는 듯 왔다 갔다 하며 소란을 피웠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흔들리는 척해야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저릿했지만 괜히 분노하면 제 계획이 꼬일 것 같았거든요. 둘이 또 그렇게 싸우는 흉내를 내다가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한바탕 하는 것도 보기 힘드시죠? 저도 죄송한 마음인데 서준 씨랑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우리 부부는 남들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제야 제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 꾸민 짓이구나. 나를 협박해서 재산을 뜯어내려는 속셈인 거지.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란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걸 빌미로 협박당한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나 싶은 슬픔과 분노가 들었지만 그래도 쉽게 무너질 제가 아니랍니다. 꾸준히 강인하게 살아온 제가 고작 이런 위장 이혼쇼에 당하고 있을 리 없지 않겠어요? 아직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다졌습니다. 너희가 이혼으로 날 흔들어서 돈을 뜯으려 하겠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냐? 그 순간부터 저는 복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조만간 맞이할 진짜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기분이었어요. 이런 암투 속에서도 저는 당장 불같이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며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기운 빠진 표정으로 마치 승리의 미소처럼 싱긋 웃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짐 싸는 신용을 했어요. 정작 방 안에서는 크게 싸우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이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갈수록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 짜인 협잡극이라는 걸. 그렇게 시작된 우리 집안의 위장 이혼쇼는 앞으로 저희 인생에 또 한 번 큰 파동을 몰고 올 듯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이미 세파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고 돈이란 무서운 힘이 어떤 비극과 배신을 낳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야 했어요. 다만 무게감이 컸죠. 가족 사이에 치밀어 오르는 탐욕과 거짓, 그 칼 끝에 제가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은 괴롭고 쓰렸지만 소중한 딸과 든든한 친구까지 있으니 반드시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싫었던 저는 가슴이 꽉 막히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견디며 누가 봐도 어설픈 이혼쇼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했죠. 그래, 좋다. 내가 지금은 당황한 엄마처럼 굴어주마. 하지만 결국 웃는 건 나일 거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아들은 저를 찾아왔어요. 늘 한통 없이 불쑥 들이닥쳐서 조급하게 뭐라고 떠드는 모습이 영 낯설었습니다.
곁에서 며느리는 거의 짐을 싸다시피 한 상태로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들은 잔뜩 초조해하며 엄마, 도대체 생각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혼 직전이라고요. 가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울음 섞인 톤으로 말했죠.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이 결혼 때문에 정신적으로 한계예요. 겉으로 보기엔 참 딱해 보이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기묘한 상황이 전부 연극이란 걸.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바짝 당황한 척하며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얘들아, 내가 재산을 줄 수도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니 엄마도 고민이 많다. 그래도 이혼은 큰 문제니까 천천히 좀 생각해 볼 수 없겠니?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재산 분할 약속만 해주시면 지민이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크게 떼어주시면 돼요. 나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서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더 과장된 애교로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요. 제 입장도 봐주세요. 은근히 불안해서 그래요. 저희에게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결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건 알지만 저희도 살기 위해 이러는 거예요. 결국 돈이 문제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최대한 참고 넘어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당장 이혼부터 막아야 하니 일단 너희는 진정하고라고 얼버무렸죠. 그날 아침 아들 부부와의 어색한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기운이 쏙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한바탕 소동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니 아들은 역시 엄마밖에 없어 하며 미소를 띄었고 며느리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속은 씁쓸함과 함께 묘한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문득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5, 제게 첫 번째 이혼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라 믿었던 남편은 사업 실패를 핑계로 제게 모든 빚을 떠넘긴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졸지에 빚더미에 앉아 어린 아들 서준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때의 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어린 서준이의 손을 잡고 캄캄한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할까 하는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배신감과 세상에 대한 깊은 두려움은 저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린 서준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만이 저를 지켜줄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옷가게에서 허드레시를 했으며 밤에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었지만 통장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제 마음속 불안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작은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복부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이 모르는 제 삶의 고통과 노고가 있었죠. 제게 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는 이혼의 비극과 가난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제 아들 서준이와는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늘 서준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대신 돈의 소중함만 강조했습니다. 서준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돈을 아껴야 해.
그런 제 말들이 서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혼의 아픔을 서준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죠. 서준이가 자라 결혼을 했을 때도 저는 기쁨보다는 혹시 이 아이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부부와 사돈까지 합세해 이혼을 미끼로 제 재산을 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내게 했던 행동과 똑같다. 재산을 노리며 저를 조종하려 했던 옛사람들의 모습이 아들 부부에게서 그대로 보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며느리의 친정엄마 이순희 여사에게서 온 전화를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오랜 친구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갈 테니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를 다짐하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며 다그쳤지만 저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말순이의 집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고, 동시에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무너질 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제가 고작 이런 위장 이혼쇼에 당하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말순이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말순이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야, 복자야.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또 무슨 일이고?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말순이는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고 저는 겨우 울음을 멈추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서준이와 며느리 김지민이 이혼을 핑계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까지 한통속이라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뭐라고? 이놈들이, 야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까짓 이혼쇼가 뭔지 다 들통낼 방법 찾아보자. 말순이의 호탕한 목소리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순이의 손을 잡고 말순아, 내 말이 맞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뼈 빠지게 모은 돈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딸 박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엄마 집 앞인데. 엄마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은영이에게 말순이의 집에 와 있으니 그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은영이가 도착했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자 은영이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듣더니 이내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이혼을 싫어하는 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게 다시 한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은영아,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자식이 이렇게 돈에 눈이 멀었다는 게 너무 서글퍼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놓지 않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지금 엄마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가만두면 안 돼요. 우리 복수해요. 딸의 말은 마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똑똑히 짚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복수라는 단어를 딸이 먼저 꺼내주자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서글픔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든든한 지원군들과 함께 복수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와 은영이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한결 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복수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희 세 사람은 말순이의 집 거실에 둘러앉아 밤늦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 부부가 이혼을 미끼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그 욕심을 역이용하여 제대로 고생을 시키고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자식에게 이런 마음 먹긴 싫지만 서준이 하는 꼴이가 참으로 괘씸하다. 이혼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돈만 밝히고 그래도 내 아들이니 일단은 우리가 이혼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똑같은 짓을 할 거야. 그러자 은영이가 입술을 꾹 다물고 눈에 도끼가 서린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왜 참기만 했어요? 이번엔 제가 나서서 완전히 골탕 먹이고 정신 차리게 해야 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우릴 더는 우습게 보지 못할 거예요. 옆에서 말순이가 크게 무릎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다. 내가 나서면 좋지. 서준이도 우리 복자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라 내사 고생하며 재산 일군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팍팍 혼 좀 내주자. 그 호탕한 목소리에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야 내 자식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야 한다니 마음 한켠이 쓰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저들이 먼저 가족의 신의를 저버리고 재산 노름을 시도한 거니까요. 그날 세 사람은 거의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딸 은영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리저리 궁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랑 새언니는 돈만 받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그 욕심을 이리저리 미끼로 활용해야 해요. 좀 귀찮은 심부름이나 힘든 노동,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재산 이야기는 늘 줄듯 말듯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우릴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그 아이디어에 저와 말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딸 똑 부러지네. 첫 번째로는 아들 내외가 좋아할 만한 명품인 골프장 같은 걸로 유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민이는 허영심이 강하니까 명품 가방 이야기에 혹할 거였습니다. 엄마가 가방을 사주겠다. 대신 좀 고생해봐라. 식으로 유인하면 어떻게든 매달릴 겁니다. 그 말에 말순이가 크게 웃으며 에이고 명품 가방에 사람 잡는다더니 딱이네. 그래놓고 다음엔 또 고급 골프장 데려가서 서준이 카트 운전만 시키면 되겠구만. 어깨랑 허리 좀 뻐근해져야 정신 차릴 거 하고 호탕하게 떠들었어요. 그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저 둘도 뼈저리게 깨닫겠지. 회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품 가방 대기 줄서기, 골프장 잡이 심부름, 시골 농지에서 고된 농사 체험, 그리고 친구 지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시키기까지 그 모든 일에 재산을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걸어두는 거죠. 당연히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수고해라 하며 질질 끌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돈 앞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겹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실감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친구 말순이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예끼, 복자야. 이런 복수도 우아하고 고급지게 해야 한다. 괜히 막 소리 지르는 건 우리 스타일 아니다. 천천히 확실히 속이 후련하게 만들어 보자 하고 말했어요. 저는 씁쓸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그래도 이런 짓을 해야 하다니 하는 씁쓸함과 함께 이대로 놓으면 내가 당하겠지 하는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회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자 딸 은영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재산은 확실히 제가 물려받고 오빠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야 해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오빠가 진짜로 반성하면 모를까. 전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재산을 전부 제게 넘기는 식으로 마무리 짓고 그 앞에서 오빠와 새언니가 허탈하게 서 있게 만들어요. 어떠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동시에 한결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혼쇼까지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버린 아들. 그래도 내 아이지만 이젠 절대 믿을 수 없겠구나. 차라리 현명한 딸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나중에 내가 끝까지 관리하는 게 낫겠네. 그렇게 결심이 섰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별장에서 맛있는 전골을 함께 끓여 먹었어요. 모처럼 밥을 먹으면서도 복수 계획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딸 은영이는 노트를 펴고 엄마, 이제부터는 그냥 여유로워 보이세요. 일부러 안절부절하는 모습은 잠깐만 보여주고 바로 딱 돌아서서 지치게 만들어야 해요. 하고 주문했죠. 저는 기가 차지만 그래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도 오케이. 내가 옆에서 호탕하게 거들 테니 걱정 말거라 하고 말했죠. 그렇게 세 사람이 의기투합했으니 이제부터 시작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참교육은 이미 예고된 결과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리고 서글프기도 해요. 남들은 자식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적당히 줘버리고 마음 편히 살자고 하겠지만 저에겐 그럴 수 없는 자존심이 있답니다. 한평생 땀과 눈물로 일군 재산을 어설픈 협박에 빼앗길 순 없으니까요. 더욱이 저들을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엔 또 비슷한 일로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와 딸, 그리고 친구는 단단히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 너희가 이혼하겠다고 날 흔들어. 내가 먼저 흔들어 주마. 돈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별장의 창가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서준아, 엄마가 괜히 참고만 있는 줄 알면 오산이다. 이제 알게 될 거야.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당시 제 마음속에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복수심도 하나로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게서 얼마나 많은 한과 결심을 끌어냈는지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테지요. 이제부터 시작될 통쾌한 한방. 한방이 그들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저도 궁금하고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떠올리니 미리부터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며느라, 나 요즘 이혼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단다. 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주고 싶어서 말이다. 혹시 관심 있다던 명품 가방 이참에 하나 사줄까 하는데 괜찮니? 하고 운을 뗐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는 눈이 반짝이는 듯 목소리가 한껏 들떠서 어머니, 정말요? 무슨 가방이요? 되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명품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내가 원하면 한번 알아봐 주마. 워낙 인기 많은 상품이라 먼저 예약이 필요하다더니 너도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할 것 같아. 넣어주려고 큰맘 먹었는데 어떠니? 하고 달콤하게 부추겼죠. 그러자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뛸 듯이 좋아하며 어머니, 제가 줄 서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하고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내 허영심을 꺾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며느리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강남에 있는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줄이 좀 길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보냈고, 며느리는 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라고 답하며 기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데도 줄이 차차 뒤로 빠지지도 않고 몇 시간씩 대기가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중간중간 제게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 지금 줄이 너무 길어요. 어머니, 벌써 다리에 쥐가 나요. 하며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계속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는 얼른 사야지. 없으면 어쩌니? 그러면서도 몇 시간 후에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죠. 며느리는 거의 10시간 넘게 서 있었고 매장 문 닫을 즈음에 제가 겨우 연락을 받아서는 며느라, 미안해. 아까 전화하니 벌써 품절이래. 하루 종일 서 있었을 텐데 어쩌니? 그래도 다음에 다시 기회 있을 거야. 하고 오히려 태연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틀림없이 얼굴이 새파래졌을 겁니다. 그때 목소리도 잔뜩 기운이 빠져서 어머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른 브랜드 사지 그랬어요. 하고 투덜거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 나도 몰랐다니까. 다음에 꼭 다시 줄 한번 서봐. 하는데 속으론 쾌감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맛 좀 봤지? 이게 시작이야. 다음 날 아들에게 복수할 차례가 돌아왔어요. 저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날을 잡아서 아들에게 성준아, 나랑 우리 친구들 좀 편하게 라운딩할 수 있게 내가 카트 운전도 해주고 옆에서 보조 좀 해줄래? 내가 너만 믿고 부탁하는 거야 하고 제안했죠. 아들은 귀찮은 내색이 역력했지만 곧장 대답하길 엄마, 그러면 제사는 언제쯤? 아니, 일단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하고 어색하게 웃더군요. 돈을 생각하니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심산이겠죠. 골프장에 도착해서 저는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며 라프딩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종일 카트를 끌고 골프채를 나르고 물을 챙기고 심지어 날씨까지 더워서 땀범벅이 됐죠. 말순이는 일부러 더하게 성준아, 여기 공 좀 닦아봐라. 아이고 허리야. 성준이 있으면 편해서 좋네 하면서 부추겼고 저도 이따금 다정한 척 서준아 고맙다. 내가 도와주니 참 편하구나. 근데 재산 이야기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의논해보자는 제안이 있어. 조금 더 있다가 알려줄게 하고 밑밥만 던졌습니다. 아들은 눈빛이 초조해 보이면서도 골프장 안에서는 욕도 못하고 참느라 바쁜 표정이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 훤히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점심 먹으면서 재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민이가 많이 불안해해요. 저는 웃으며 서준아, 점심 먹을 때는 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밥이나 맛있게 먹어 하고 넘겼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한평생 돈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아들은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은 지친 목소리로 엄마, 재산 얘기는 오늘 못해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시치미를 떼며 아이고, 내가 피곤해서 깜빡했네. 내일 얘기하자. 오늘 수고했어. 고맙다. 하고 털어놨어요. 아들이 울상을 지었지만 재산을 기대하는 마음에 참고 넘어가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의 욕심을 미끼로 삼아 그들이 얼마나 돈 앞에 무기력한지 깨닫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시골 텃밭이었죠.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가 이 땅을 물려받으려면 농지 관련해서 직접 등록이 필요하단다. 농사 체험을 좀 해봐야 설득력이 있거든. 큰 돈 벌 생각이면 고생도 해야지. 내가 이번 기회에 농사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민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또 재산을 물려받을 욕심에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저는 그들의 욕심이 부른 고통을 지켜보며 다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욕심에 시골 텃밭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시에서 벗어난 자연 풍경에 잠시 들뜬 듯했지만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결과는 당연히 더운 햇살 아래 잡초 뽑고 흙 휘집고 물 주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어요. 며느리 김지미는 처음에는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얼마 못 가 허리가 끊어질 듯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을 때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돈 벌기가 쉽니? 그래도 너희가 땅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경험해야 해. 힘들 때마다 내가 물도 챙겨줄게 하며 살짝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시골집에 왔다 갔다 하며 농사일을 배워야 했고 결국 땀은 땀대로 흘리고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톱 밑에 흙이 박힌 채 어머니, 이거 언제 끝나요? 저 손이 다 망가졌어요 라고 울먹였고 아들 서준이는 무거운 물통을 나르다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돈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고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떼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는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될 운명이었죠. 며칠간의 고된 농사 체험이 끝났을 때 저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농지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 너희보다 은영이가 낫겠다고 하네. 그래도 수고 많았다. 둘 다 거의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가만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헛고생만 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 서준이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와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가지고 놀았구나. 그들은 이제야 제가 그들의 연극에 속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듯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허탈한 표정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던 대가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들의 손을 보며 저는 제가 젊은 날 겪었던 고생을 떠올렸습니다. 저에게는 삶의 일부였던 고된 노동이 그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미끼로 마지막 참교육을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친구가 인테리어 맡길 데가 없어 곤란하단다. 너희가 날 위해 수고해주면 내가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선물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의 눈이 다시금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김지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고 아들 서준이는 곁에서 엄마, 이거 확실한 거예요. 아파트 정말 우리에게 주실 거죠? 하고 잔뜩 기대에 부푼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가 잘해줄 수 있지. 하지만 친구분도 까다로운 분이라서 꼼꼼히 도와줘야 해. 내가 너희 할 수 있다고 믿고 시키는 거야. 하고 달콤하게 속삭였죠. 그들은 제 말을 철석같이 믿는 듯 했습니다. 농사일로 이미 몸이 고된 상태였음에도 강남 아파트라는 미끼는 그들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달콤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주일 넘게 친구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흙먼지와 페인트 냄새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재 주문을 잘못해서 혼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오가며 그들의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습니다. 며느리 지민이는 얼굴에 페인트 자국을 묻힌 채로 어머니, 저희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파트 얘기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서준이도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잖니. 재산은 확실하게 정해야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 그들은 제 대답에 안심하는 듯했지만 눈빛은 점점 초조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이대로 마지막까지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기대를 품고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을 때 저는 마치 잘했다는 정도의 반응으로 정말 고생 많았다. 집도 참 예뻐졌네. 내가 힘써준 덕분이다. 근데 아파트 문제는 곧 서류 정리해서 이야기해 줄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좀만 더 참아봐 하고 넘겼죠. 그때 며느리와 아들은 거의 녹초가 되어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이제는 받게 되나요? 하고 거의 짜증 섞인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웃음기를 띤 얼굴로 이제 곧 알려주마. 너무 재촉하면 오히려 좋지 않잖니. 너희도 재산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니? 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들은 마음 한편에선 설마 안 주진 않겠지.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끝까지 안 줄 리는 없겠지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온 거고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순간에 똑똑히 알려주겠다. 이 모든 게
너희 욕심 덕분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딸 은영이와 함께 뒤늦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기 끔찍하구나. 둘 다 너무 돈에 환장한 모양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어코 받으려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이제야 제대로 본성을 알겠네. 은영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오빠는 완전히 며느리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요. 둘 다 한 통속이긴 하지만 엄마,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해야 해요. 이제 곧 모든 걸 결정지을 때가 온 거죠. 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어. 꽤나 수고했으니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겠지.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재산 얘기요. 어머니, 저도 궁금했어요. 이제 서준이랑 저희도 안심 좀 하게 해주세요. 얼마 후 저는 아들 서준이와 며느리 김지민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미 저희 집안을 뒤흔들던 이혼 얘기는 슬그머니 묻힌 상태였지만 아직도 두 사람은 언제쯤 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눈치였습니다. 거실 식탁 위엔 평소보다 신경 쓴 요리들을 차려놓았고 저도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와라. 요즘 고생 많았지? 오늘은 편하게 먹자. 너희 좋아하는 음식들도 준비했단다. 하고 맞이했죠. 아들은 허겁지겁 식탁에 앉아서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재산 얘기요. 라고 다짜고짜 물어왔고 며느리도 잔뜩 화장까지 하고 와서 어머니, 저도 궁금했어요. 이제 서준이랑 저희도 안심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뒤 조금의 침묵을 지킨 다음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어.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 재산은 전부 딸 은영이에게 넘길 거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 지민이는 그 당혹스러움이 입꼬리에 실려 나오는 듯했어요. 엄마, 농담이죠? 지금까지 고생시켜 놓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랑 지민이는 어쩌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의자에 기대어 말했어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재산을 준다고 확답을 했니? 너희가 이혼이니 뭐니 하면서 날 흔들어댈 때 나는 일단 달래줬을 뿐이야. 하지만 그동안 너희가 보여준 모습 허영에 들떠서 돈만 밝히고 심지어 나를 협박하기까지 하고 그런 자식에게 내 재산 맡길 일은 없지 않겠니? 며느리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듯 발끈하며 어머니, 그럼 저희 보고 그냥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살아야 해요. 지금까지 고생한 건 뭐예요? 하고 반말이 섞인 말투로 울상을 지었어요. 아들도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엄마 아들인데 하고 짜증을 냈죠. 그걸 보는 순간 제 속에는 한편의 씁쓸함과 함께 복수가 완성되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모처럼 잔을 들고 반쯤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그동안 열심히 줄 서고 카트 운전하고 농사도 짓고 인테리어 공사도 도왔지. 덕분에 난 얼마나 편하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아니,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 이혼쇼까지 벌이면서 내 돈을 빼먹으려던 너희가 어찌 그리 살살이 놀아나 주는지 말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들 서준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엄마, 그렇게 사람 갖고 놀면 안 되죠. 결국 줄 거란 희망을 줘놓고 따졌어요. 저는 냉정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날 갖고 놀았지. 나를 협박하고 며느리와 친정엄마까지 동원해서 이혼을 핑계 삼아 돈을 뜯어내려 했지. 난 단지 내 수작에 제대로 응답해 준 것뿐이야. 돈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았니?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재산을 은영이 명의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법적 절차도 거의 마무리 중이야. 그러니 더 이상 내 앞에서 이혼을 들먹이지 마라. 며느리 김지민은 그제야 눈물을 훔치는 척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도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라고 사과 비슷한 소리를 했지만 제 귀에는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뒤였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한번 잡고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젠 돌이킬 수 없단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이혼을 할지 말지는 내 자유야. 나중에 정말 못 살겠으면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제 딸 은영이가 예의 그똑 부러진 목소리로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오빠, 새언니, 이제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 또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꼼수를 부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이 잘 살든 말든 이젠 알아서 해요. 엄마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전부 돈만 보고 달려드니 엄마 속이 얼마나 썩었어요. 그 말에 서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고 지민이는 이를 악물며 참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제 친구 말순이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잘못 열고 들어왔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된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여기 분위기가 심상찮네. 너희들 그렇게 돈 밝혀놓고 결국 못 받게 생겼나. 보내, 남의 돈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냐. 하고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를 섞으며 통쾌하게 웃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운지 고개도 들지 못하더군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농사일에 공사일까지 하면서 몸만 고생했고 명품 가방은커녕 골프장에서 일만 시달렸고 재산은 전부 딸에게 넘어가게 됐으니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속은 시원섭섭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으니 아들 내외가 쉽게 재산에 대한 헛된 꿈을 꾸진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가 준비한 이혼쇼 덕분에 내가 요즘 참 많이 웃었네. 이혼이란 단어로 날 협박하면서 돈이라는 게 그렇게 거저 생기는 건 줄 알았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을 거야. 쉬운 돈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러고는 문을 닫았어요. 마치 무대가 막을 내린 듯 갑작스런 고요가 찾아왔죠. 딸 은영이가 어느새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로 마음 편히 살아요. 하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서러움과 서름을 곱씹었습니다. 25에 겪었던 배신과 외로움, 그리고 혼자서 뼈 빠지게 모은 재산까지.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훅 밀려들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은 후련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혼에 대한 내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돈을 빼내려 했던 자식에게 내가 당하기만 할 이유가 없었지. 나도 제대로 대처했어. 그렇게 오랫동안 무겁게 가슴에 얹혀있던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친정엄마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단호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을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아마 자기 딸 부부가 결국 아무 이득도 못 보고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차서 항의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제가 응답하지 않자 한참 헛소리를 해댔다는 전언만 들었습니다. 저는 웃어 넘겼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이렇게 길고 길었던 이혼 협박 소동은 제 철저한 복수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뒤로 크게 제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딸 은영이는 더 단단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도록 신경 쓰겠다고 다짐해 주었어요. 비록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이래도 되는 걸까, 내 아들인데 하는 씁쓸함이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드는 감정은 해방감이 있어요. 그래, 가족이라 해도 나를 함부로 이용하려 든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지. 내가 아팠던 상처를 건드리기까지 했으니 그 대가를 치른 거야. 끝내 저는 웃으며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돈은 내들처럼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깨달았으니 됐지. 이젠 제발 정신 차려라. 그 말 한마디에 제 평생의 울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한 장을 깨끗하게 덮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미끼로 한 비열한 협박은 제 작은 계략 하나로 물거품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후회 없는 복수를 만끽했지요. 사람 일은 참 묘한 거예요. 가족이라 해서 늘 아끼고 사랑만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나이 들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또 어미로서 품어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아이가 자초한 결과에 책임지고 뼈저리게 배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성훈 오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너무 옛날 분이야. 연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신데 앞으로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들뜬 하지만 날카로운 며느리의 말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68세 김명자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분식집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제 속마음을 처음으로 꺼내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끝까지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시장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남은 재료를 싸들고 오랜만에 아들 집에 들렀죠.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들뜬 하지만 날카로운 며느리의 말투였죠.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장사만 붙잡고 살 수 있냐는 거지.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아들의 대답은 작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뭐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직 건강하시잖아. 나는 순간 현관 앞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말까지 들을 줄은 정말 몰랐죠. 결국 문 앞에 놓인 장바구니만 내려놓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뒤에서 또 들려오는 말에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더라. 나는 솔직히 오빠가 엄마 모시자고 하면 진짜 곤란할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딸내미 학원비에 집 대출에 앞으로 오빠 월급만으로도 빠듯해. 그 말 한마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는데 자식에게조차 짐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다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늘 차갑게 식어 있는 저녁 밥상. 잠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한복판,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떡볶이, 국물을 휘저으며 우리 엄마는 최고야라고 외치던 꼬마 성훈이 엄마, 언제까지 장사할 거야?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아들 성훈이의 무심한 질문이 자꾸만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딸 지연이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잘 지내지? 엄마가 너희들 걱정 안 하게 잘 살고 있어. 너무 걱정 마라. 몇 분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문득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제 남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 지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 우리 집이 짐질까봐 겁난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왔나? 소리 없이 혼잣말이 나왔고 잠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남들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정말 한순간도 쉽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식들 앞에선 더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밤. 문득 내일도 분식집 문을 열어야 할 이유가 뭘까?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나는 늘 참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강원도 원주 변두리, 눈 내리는 산골짜기 작은 집에서 내 자매 중 셋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논밭에 나가 일했고 시장에 나가 허드레시를 하며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돼야 했죠. 명자야, 여자애는 많이 배워봤자 소용없다. 아버지의 그 말에 마음 한편엔 늘 내가 무언가를 꿈꾼다는 죄책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라도 가족들 굶지 않게 하려고 한겨울 눈밭에서도 손이 얼도록 일했습니다. 20살 무렵 시장 구석진 곳에서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 매일 남은 떡볶이를 이웃에 나눠주고 밤마다 이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불안에 떨기도 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명자야, 네가 한번 해보면 잘 될 거야. 격려해주며 내게 힘을 줬습니다. 작은 용기와 손맛 덕분에 하루 이틀 손님이 늘고 시장 끝자락 분식집 간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시절 남편을 만났습니다. 평생 농사 짓던 집안에서 자라 마음은 착하지만 늘 입이 무겁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작은 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쌀독은 비어도 웃음소리만큼은 항상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 나이 30도 되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었습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아이 둘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려면 다시 시장에 나가 분식집 불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떡볶이 많이 팔았어? 아들 성훈이와 딸 지연이 가게 뒷방에서 함께 자라며 나는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말로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학력이 초등학교뿐이라는 게 괜히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다른 엄마들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쑥덕대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최고야 라고 말해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분식집은 세월이 지나며 작은 맛집 소문을 탔고 성훈이와 지연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모자란 엄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서로 아껴주고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렇게 다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 지혜가 집에 들어온 후 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기대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자기 삶이 바쁘지 생각하고 오히려 불편할까봐 집에 찾아갈 때도 며느리와 마주칠 땐 조심조심 한마디라도 더 신경 써서 말하려 했었죠. 하지만 지혜와 성훈이의 대화를 들은 어느 날 저녁 내 마음은 뭔가 단단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솔직히 어머님 노후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는 집이 어딨어? 지혜야,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잘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솔직히 시장에서 분식집 한다고 노후에 뭐 남아있겠어? 우리 부모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도 맡기신다고 하면 난 진짜 부담돼. 그 대화가 내 귓가에 남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지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게는 언제쯤 그만둘 생각이세요?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나는 그저 웃으며 몸이 허락할 때까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대답은 더욱 솔직했습니다.
요즘은 다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자식들한테 짐 안 주시는 분들 많아요. 혹시라도 가게나 집 처분할 때 저희랑 상의해 주셨으면 해요.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가족 사이가 더 어색해지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도 지혜는 작은 일마다 이런 건 엄마가 몰라서 그래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데 엄마, 이런 거 어려우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자꾸만 내가 나이 들고 모자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지혜가 조금 예민해. 회사 일도 많고 우리 딸 학원비에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래. 혹시라도 마음 상하셨다면 미안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니네도 힘들게 사는 거 알지? 엄마는 아무 기대도 안 해. 내 아버지 없이 여기까지 키운 것도 다 니네 덕이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장에 나가 분식집 불을 켜는 그 순간조차 이제는 내가 가족 안에서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인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명자 아주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아주머니 덕분에 시장에 활기가 돌아요. 하며 칭찬해주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자리에선 점점 더 말수가 줄고 어색한 미소만 남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언젠가는 더 큰 갈등이 되어 우리 가족을 흔들리게 만들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서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와 모처럼 아들 집에 저녁을 준비해 갔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요즘은 집집마다 음식 안 차려요. 배달이 훨씬 싸고 편한데 왜 굳이 손수하세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그래도 내 손으로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지.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관심을 거둔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지혜의 대화는 단답형에 가까웠고 중간중간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여행 가시거나 자기 시간 챙기신다던데 하는 말에 내가 늙어서 지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님, 가게 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솔직히 저희도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 신경 쓰기 쉽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 몸이라도 안 좋아지시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노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 성훈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지혜야, 그런 말 좀. 하고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방을 챙기는데 지혜가 마지막으로 어머님, 저희도 인생이 있고 엄마 아빠 챙길 일도 많으니까 앞으로 가게나 집 처분하실 일 있으면 미리 우리랑 상의해 주세요. 괜히 뒤늦게 얘기 나오면 우리 곤란해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거리가 어둑해질 때까지 한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가게 불을 켜고 손님 1명, 2명을 맞이하며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걸까? 자꾸만 마음속에 물음표가 쌓였습니다. 며칠 뒤 분식집에 단골 아주머니가 찾아와 아주머니, 며느리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별일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면 다 이런 고민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로 집에 전화해도 지혜는 자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도 엄마, 요즘 지혜가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
괜히 신경 쓰지 마. 하고 넘겼습니다. 혼자 가게를 지키며 나도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걸까? 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쓸쓸함과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게 문을 닫기가 싫었습니다. 어두워진 시장 골목, 간판 불빛이 마지막 남은 온기처럼 느껴졌죠. 내가 힘들 때마다 이 공간에서 울고, 웃고, 버티며 평생을 지켜왔던 것들이 이제는 손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내 분식집이 원주 명물로 소개되면서 갑자기 손님이 몰렸습니다. 영자 아주머니, 방송 잘 봤어요. 진짜 여기 떡볶이 한 번은 먹어봐야죠. 낯선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거렸지만 나는 왠지 모를 허전함에 일 끝나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지혜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가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혹시 가게 확장할 생각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자리는 잘 안 나오잖아요. 혹시 건물주랑 친분 있으면 저희가 대신 알아봐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이대로가 좋아. 기재일도 그만둘 생각이고 내 손맛을 아는 손님들한테 천천히 작별 인사나 하려고.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님,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밀키트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팔기도 한다던데 아무래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가게를 오래 도와주던 종업원에게 이젠 내가 이 가게를 이어가면 좋겠다. 내가 아들, 며느리한테는 안 줄 생각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주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했고 나는 미련 없이 가게 명의와 비법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집도 정리해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앞으로 연락 자주 안 해도 돼. 나는 나대로 살 테니 너희도 너의 삶에 집중해라.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혜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어머님,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라고 했지만 나는 조용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이나 물건보다 더 소중하단다. 내가 그걸 알아주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내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한 줄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평생 짐이라고 생각한 가족에게서 비로소 벗어나 이제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새벽 창밖으로 비치는 산그늘과 조용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원주택 마당에는 작은 텃밭과 흙냄새, 햇살, 바람 소리만이 나를 반깁니다. 가끔씩, 이따금씩 아들한테서 엄마, 잘 계시죠? 하는 짧은 메시지가 옵니다. 딸 지연이도 엄마, 쉬고 계신다니 다행이에요. 라며 사진 한 장 보내주곤 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가족에게서 멀어진 걸 슬프고 쓸쓸하게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내 몫의 평화와 고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 새롭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참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분식집 불 켜고 손님 맞이하던 그 시끌벅적한 시장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면 괜히 눈물이 핑 돌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 내가 지켜온 자존심, 내가 용기 내어 내려놓은 인연까지 모두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 됐습니다. 살아보니 가족이란 건
항상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더군요. 언젠가 나를 짐처럼 여기던 사람들조차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미워했던 며느리도 자식을 키우며 어떤 날엔 내 마음을 조금쯤은 알아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외롭고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럴 때가 있다면 부디 내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인생, 쉬운 가족은 없습니다. 힘들 땐 스스로를 꼭 안아주고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용기도 가끔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가슴 속에 남은 상처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